우리가 정말 토건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안전불감증인데 토건공화국. 근대 국가라는 게 다리 놓고 길 닦고 그 맨날 보도블록 바꾸고 하는 거 있죠. 건축 예산. 이래야 이걸로 돈 벌어 먹으니까. 이런 사업들 만들면서 건축 쪽하고 관하고 유착을 해서. 그리고 관에서 퇴직하면 뭘로 가요? 이런 건축 그 안전진단하고 뭐 그런 쪽에 가서 앉아있으면서 다 짝짝꿍해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성수대교사가 무너졌을 때 이 총체적 붕괴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 이거 완전히 솜방망이었습니다. 거의 거기다 그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하는 명목으로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요. 법은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재난관리법이고 뭐 그런 거 만들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개혁을 모두 폐기했어요. 박근혜 정부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게 성수대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생기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생겼지만 어떻게 됐어요? 규제 철폐 그런 거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박근혜가 관피하란 말을 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박근혜조차도 관피하를 얘기를 하잖아요. 재정경제부 이거 모피아, 해양수산부 해피아. 그러니까 세월호 때 해피아가 많이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선박 그 안전진단 같은 거 하는 게 다 해양수산부 퇴물들이 앉아갖고 짝짝꿍 하는 거고. 국토교통부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옛날 건설부 이어받아서 그래서 거기가 국피아, 산자부가 산피아, 법무부가 법피아, 교육부가 교피아, 여의도 정치는 여피아래요. 정부의 관피아가 이렇게 많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감사원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감사원은 간피아. 현재 완전히 그 관피아 천국이 돼서 박근혜가 사실은 자기가 수장인데 관피아를 척결하고 부패 뿌리를 찾아서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겠다 하는데 자기 뿌리죠, 자기 뿌리. 자기의 뿌리로 이제 이렇게 유졌습니다. 자, 그래도 말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이명박 그러니까 뭘 많이 했냐면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많이 만들었어요.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 위기 상황에 일순간이 급한다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때는 딱 메뉴를 펴놓고 이렇게 착착착착 돼 있는다고. 그거대로 하면은 하자가 없다는 걸 미리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총리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뭐 행안부는 주무기관으로서 뭘 하고, 그 다음에 구조의 책임을 져야 하는 데는 뭘 하고, 국가의 자원은 어떻게 동원하고. 자, 해경 같은데 왜 자원 투입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경은 무조건 살려. 이런 걸 대통령이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경은 뭐 하냐면은, 저거 투입했다가 그러면은 몇십억을 쓰게 되는 건데, 그거 나중에 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대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투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건 재난 했을 때 컨트롤 타워를 그러면은 청와대 뭐 안보실장이 만든다든지 행안부 장관이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누가 통일적으로 지휘하게 해야 하는데 이거 뭐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니까 다 사고 현장 근처에 가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죠. 우두커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보고하라고.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일 처리 못하고 그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 뭐 누구한테 보고해야 한다, 뭐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녹음 들어보면서 한심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를 하고 대처를 해도 부족할 판에 이거 보고해야 하니까 빨리 하죠. 그런 명령만 내려가고요.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위기관리 비서관이에요. 공군소장인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유희인 장군이라고.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산불이면 산불, 뭐 산사태면 산사태, 뭐 홍수면 홍수, 뭐 해갖고 또 대형 사고면 대형 사고. 대형 사고도 하늘, 땅, 바다, 뭐 땅속,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다 매뉴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전부 다 쓰레기통으로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우왕좌왕하게 된 거죠. 그것뿐이 아니죠.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게 규제. 아이고 무슨 뭐 규제를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 지나가는 길에 말뚝 박아놓은 것처럼 고속도로에 말뚝이 박혀서 잘 지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규제를 없애야 이게 이제 쫙. 물론 규제에 보면은 불필요한 규제도 있을 거예요. 워낙 관료주의가 심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규제를 괜히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덩달아 없앤 거죠. 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나온 제일 중요한 표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전경련이 얘기한 거.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었어요. 어떤 기업? 청해진 해운이 좋아졌죠. 삼성 기업하기 좋아졌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들을 그걸 규제 철폐하면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선거 같은 것도 일본에서는 폐선해야 할 낡은 배 아닙니까? 그거 사다가 싼 값에 일본에서 고철로 판 배를 갖다가 대충 고쳐갖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도 또 불법 구조 변경하면서 이 무게중심이니 뭐 그런 것들 이제 바뀌게 되고 세월호 때 많이들 우리 선박 구조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됐죠. 뭐 이렇게 철문 그것도 내리는 거 그거 띄워버리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이상해졌다. 이제 또 유병원이 무슨 전시실을 만들려고 뭐를 구조를 어떻게 변경했다.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노후 선박이 일본에서는 20년이면 폐선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8년인가를 더 늘려줘서 28년. 그러니까 일본에서 폐선한 거 갖다가 여기서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준 거. 그런 배가 사고가 난 거죠. 그런 배가 사고가 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었다가 정말 떼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관예우. 공정사회하고 제일 대립되는 게 전관예우인데 가장 불공정한 거죠. 근데 전관예우 왜 해줍니까? 현직이 내가 은퇴해서 또 전관에 가서 거기서 몇 년 있다가 물려주게 된, 그러니까 진짜 은퇴를 전관노로 타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평생 노후 자금을 모은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가는 길에서 선후배 간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게 전관예우입니다. 왜? 그래야 내가 받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사슬이 왜 안 끊어집니까? 그 자리에 내가 갈 거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 있었는데 3년 전에 무산됐다 이거예요. 해운조합 대신에 안전관리 맡을 전문기관을 설립하자 했는데 정부 여당 해피아가 반대한 거예요. 이 해운조합 이게 해운수산부 나온 사람들하고 업계가 짝짝꿍이 돼서 같이 운영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모든 규제 없애고 자기들끼리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단체였는데 이걸 제3의 기관한테 맡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맡고 놨더니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같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왠지 모르지만 급변침을 했잖아요. 급변침을 했을 때 화물들이 확 쏠림 현상이 되면서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이 된 건데 급변침 원래 화물을 고박해야 하잖아요. 아주 고정해서 이렇게 꽁꽁 묶어놔야 하는데 그거 검사를 누가 합니까? 이 해운조합 같은 데서 이제 뭐 상급협회 그런 데서 하는데 그거를 그거 하면은 운항시간 맞추기가 힘들죠. 일일이 다 묶어야 하니까 대충 됐어 뭐 사고 나겠어 하고 이제 갔다가 막상 사고 나니까 그냥 휙 하고 몇백 명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급까지 비리의 새솔로 연결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사고공화국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행기가 떨어져 땅에서는 백화점이 무너져 강에서는 다리가 끊어져 바다에서는 배가 침몰해 그리고 땅속에서는 지하철이 불이 나. 뭐 대형 사고 다 난 거예요. 다 난 거. 기차가 탈선하고 전복해.
대형 사고가 하나 안 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거죠. 진짜로 대형 사고가 나면은 정말 안 되는 거. 핵발전소예요. 핵발전소. 핵발전소는 이게 핵마피아. 뭐 흔히 원전 마피아라고 합니다만 핵마피아라고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핵하고 원전하고는 원자력은 좀 좋은 이미지로 포장이 되어 있죠. 근데 핵하면은 이제 좀 빨가벗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 이 핵발전소 문제 심각합니다. 우선 폐기물 대책이 없잖아요. 1950년대에 핵발전을 처음 이제 이름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걸 할 때만 하더라도 인류의 과학기술이라는 게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자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거라고 다들 믿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60년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땅속에 묻는 거 말고는 방법을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땅속 어디에다 묻으면 좋을까요? 이제 묻을 데가 없어요. 이제 묻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웃자고 안 하죠. 동경 원자력 발전소인가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 영화인데 거기는 뭐냐면 핵발전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럼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묻어라. 그런 풍자 영화인데요. 우리도 이제 핵발전소가 박정희 때 지었으니까요. 설계 수명이 30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10년씩 연장을 하네요. 불안하죠. 왜 불안하냐? 자, 이걸 이 영화도 나왔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핵발전소가 터지는데,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터졌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체르노빌이 터지고, 근데 후쿠시마는 근처에 대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경 30km 이내에 후쿠시마가 30km쯤 떨어졌으니까 하여튼 이제 오래되니까 숫자가 가물가물하네요. 우리는 일본에 비하면은 열몇 배입니다. 인구 숫자가 반경 30km 이내에 몇백만이에요. 고리에서부터. 왜냐? 부산이 들어가니까. 부산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니까. 부산하고 기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뭐 핵발전소가 제대로 폭발했다 하면은 몇십 초 차이 나는 거죠. 몇십 초 차이 나.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하면은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만약에 고리에서 터졌다 하면은 우리는 사망자 수가 몇십만이 나오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데 절대로 없어야죠. 절대로 사고가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뭐 사고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대단히 불안한데 이게 이제 사람 죽이는 게 뭐냐면 원전 마피아들, 핵 마피아들이 국민 안전을 뒷전을 하고 사고 나겠어 하고 부품들 이상한 것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콜롬비아호 같은 거 우주 탐사선도 고무 바킹 하나가 잘못돼서 폭발하잖아요. 여기서도 안전장치 그거를 하는 뭐 작은 부품 하나가 이상이 생겨서 그게 작동 안 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중장치, 삼중장치를 해놨다고 하지만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쓰리마일 같은 건 장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체르노빌은 안 돼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그래서 이 비공생하는 원전 마피아는 원자력 공학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계. 왜냐면 토건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자력을 보시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거 몇 년 걸려서 만드는 콘크리트 공사 어마어마한 공사 아닙니까? 이거 하는 게 이제 큰 거고요. 그 다음에 학계에도 많고 그 다음에 보험, 금융 뭐 이런 쪽에 이제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마피아들이 꽁꽁 뭉쳐 있고 핵마피아가 만행을 저지르는데 언론이 뒷받침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 장학생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 다 좋은 얘기 써주는 사람들. 그래서 원전 비리의 몸통은 아마 한국 수력 원자력일 거고요. 근데 원전 마피아가 비리가 터졌는데 대충 끝나버렸어요. 박근혜 정권 때인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게 기억나시나요?
이명박의 최측근, 왕차관이라고 불렀던 박용준인데, 뭐 박용준이면은 이명박 때는 거물이었지만 박근혜 때는 힘을 못 쓸 때죠. 그래서 실체 못 캐고 이제 박용준 정도 흘러간 권력 하나 잡아놓고 끝났는데, 원전 마피아의 실체를 못 겠다 했는데, 여기 또 사진이 빠졌네요. 준비하다 보면은 늘 사진이 빠지는데, 우리나라 원전 마피아의 최고가 누굽니까? 전 세계 원전 마피아의 최고일 거예요. 이명박이죠, 이명박. 우리나라 핵발전소 25개 중에서 12개를 직접 지었잖아요. 저 원전 마피아가 정권을 움직인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원전 마피아가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의학할 만한 나라였고, 원전 마피아에 대한 고발한 책들이 있어요. 원전을 어떻게, 그러니까 뭐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사실 원전을 안 쓰게 되면 다른 대안이 뭐냐, 태양광이 대안이냐. 근데 이것도 또 다 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도 환피아가 있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원자력 마피아에서 좀 과장해서 떠드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도 보면은 그거 팔아먹고 나중에 용도 변경하고 뭐 하는 어딥니까, 새만금이니 뭐니 이제 이런 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햇빛 발전, 뭐 태양광 이용,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것들 대단히 좋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또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제대로 된 그 환경 발전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핵발전을 당장 중단했을 때 과연 대안이 있는가? 저는 대안은 만들어가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편과 그다음에 전기료 부담이 좀 더 들 수 있겠죠. 좀 더 들 수 있는 거. 그렇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그거를 우리가 감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이제 가서 대한민국은 안전한가? 그 말씀 드리면서 강의 마칠까 합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만 해도 전 국민이 울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수국골통들도 도대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박근혜 7시간 문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이제 하는 얘기들을 내놓고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놓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래요. 세월호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와서 별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저는 사실 우리가 촛불을 들 수 있었던 것도 세월호 아이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80년대 민주화가 됐었던 게 그 힘이 끝까지 도청에 남은 분들, 광주에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져서 그걸 갚기 위해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도청에 남은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죠. 그게 80년대 민주화를 가져온 힘이었다면, 2016년, 17년 촛불을 만들어낸 힘이 세월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결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을 봤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왜 이러지? 국가란 이게 나라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라가 이 모양인지를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면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을 보면서 깨닫고, 나라 저런 것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촛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아이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세월호 아이들이 어떻게 되면 잊혀질 것 같아요? 원전 사고 나면은 세월호 얘기 아마 아무도 안 할걸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건이 원전 사고가 되겠죠. 세월호 아이를 기억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대한민국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는 걸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죠.
그런데 어때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세월호 전입니다만, 그러니까 삼풍백화점 이후에 세월호까지 가는 동안에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치원 그 시랜드 사건이라고 하죠. 유명한 이건 희생자가 다 애들 유치원생들. 이거 선생님 하면서 애들이 다 죽었어요.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이건 어떤 그 사람이 이제 불을 질러서 그 땅속에서 이게 또 더군다나 기차가 교행하는 순간에 옆 차량으로 또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희생자가 커졌죠. 땅속에서 이거 무슨 연기지? 그걸 누가 찍어갖고 이제 그 핸드폰 있을 때니까 저 사진을 아마 전송했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세월호가 있은 다음에도 환풍구 무너져갖고. 이것도 기억나시죠? 오피스텔 2개를 지었는데, 이건 뭐 무슨, 진짜, 조형 예술 같은 느낌이 들 정도. 그리고, 이건 실감나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유치원 붕괴. 이건 뭐, 건물을 잘못 지었다기보다도 밑을 이렇게 파버리니, 조그만 땅 갖고 그거 버티겠어요. 그래서 우리끔 무너지면서 이렇게 됐고. 이천 냉동창고에 불이 나서 40명이 죽고, 밀양 세종병원에 불이 나서 또 33명 죽고, 그거 얼마 안 돼서 제천의 스포츠센터에 불 나서 또 죽었어요. 시랜드 사건 터졌을 때 아이 잃은 분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필드 국가대표였던 김순덕 씨였는데, 그러니까 국가대표로서 자랑스럽게 금메달 안겨주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다가 대한민국 너무 싫다고 다 내던지고 이민 갔죠. 대한민국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게 이게 뭐 내가 살 수 있는 나라 아니라 하고 이제 아이 잃은 슬픔으로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고는요, 부패잖아요. 부패와 비리예요. 이 사고를 인재라고 하는 이유가 삼성백화점 같은 거 거기다가 철근 제대로 넣고, 그다음에 안전진단 제대로 하고, 이게 나같이 건축 모르는 사람이 생각해도 그 무거운 물탱크를 질질 끌고 가면은 이건 건물은 굉장히 안 좋을 텐데 느낌이 들 텐데, 더군다나 기둥도 하나 없는 이 슬래트판 위에다가 몇백 톤짜리 올려놓는 걸 눈 감아주는 건 무슨 배짱입니까? 이것만 누구 하나가 자기 직을 걸고 막았었으면 무너지지 않았겠죠.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는 건 우리 사회가 투명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안전 문제, 위험 사회에 독일을 위험 사회라고 하죠. 독일을 위험 사회라고 하는데 홍성태 교수, 상지대 홍성태 교수가 이런 환경사회학, 안전 문제 이런 것들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 홍성태 교수 글입니다. 민주화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바로 투명성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민주화가 퇴행하지 않았냐. 이게 민주화가 퇴행했다는 게 뭐냐? 부패와 비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민주화라는 게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절차적인 투명성. 절차만 제대로 지켜줘도, 법에 나와 있는 규정만 제대로 지켜줘도 이 안전은 대단히 올라간다 이거죠. 대한민국은 위험사회 정도가 아니라 사고사회, 비리사회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민주화. 하나도 민주화, 둘도 민주화, 셋도 민주화. 민주화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민주화라는 게 투표하는 절차만이 아닌 거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리고 지킬 것은 지키고, 그리고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화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촛불을 켜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많이 진전시켰는데 그 내실을 기하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희생자들을 우리가 추모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전사회, 그 속에서 살고 싶고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에게도 안전사회를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예, 제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